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자, 미국에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제정세는, 한미관계는, 또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이건 또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들, 새해 우리의 외교의 그 길잡이 가늠해보기 위해서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을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립외교원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예. 어떤 기관이죠? 원래는 이게 1963년에 외무공무원 연수원, 그러니까 외교관을 연수하고 교육시키는 기관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안보연구소라고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제가 굉장히 자주 들었던 그렇죠, 곳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2012년, 13년에 이제 외무고시가 폐지가 되고요. 이제 외교원에서 입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예. 그리고 또 외교안보연구소도 같이 가져와서 더 커지면서 예, 국립외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하고 교육기관이 하나가 된 거로군요. 예. 그리고 또 추가가 됐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외교부의 예를 들면 동포라든지 여권과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외교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하는 걸 또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새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구가 굉장히 커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무고시가 한 7년쯤 전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뽑아요, 외교관들을?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대학원을 만들고 대학원 졸업자들 중에 학위를 주는 거하고 반은 이제 외교관을 만드는 걸로 원래 계획을 시작했었는데 그거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학교는 아니지만 외교관 입학을 받은 사람들을 1년간 교육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통과한 사람들을 이제 임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과거 외무고시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예비 외교관을 뽑아가지고 1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왜 그렇게 바꾼 겁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렇게 뽑아서 3, 4주만 교육시켜서 보내버렸습니다. 3, 4주? 3, 4주 교육 때 아주 기초교육만 보내서 외국으로 파견을 하다가 보니 지나치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나름의 이의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1년 동안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는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로 배우겠지만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들의 전략적 사고라든지 전체를 읽는 눈들은 사실 깊이 교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 예비 외교관을 뽑는 시험은 과거 외무고시랑 비슷해요? 아니면 시험도 바뀌었습니까? 시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인데요. 일단 공직에 맞는 적성검사라고 할 수 있는 PSAT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고시나 이런 데서 다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 시험을 하는데 이 면접이 굉장히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더 양질의 외교관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시험제도, 그다음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식으로 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발된 외교관들이 왜 과거에는 나라들을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의 전문성을 많이 가진 외교관으로 양성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바뀌었나요, 요즘? 좀 개선되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 완전히 개선이나 극복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 공간을 확보하고 사실 186개 공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주요국이라든지 사강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치우치는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교관들이 이제 주요 국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들 그런 국가를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또 남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특별한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예. 이런 사람들을 좀 미리 예. 애초부터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특수 언어들 아랍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 아프리카 같은 부분을 사실 더 뽑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역 전문가 위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력도 커지고 있으니까요. 국립외교원 소개는 뭐 이 정도 말씀 듣고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저 전대미문의 팬데믹 현상 그리고 또 바이든 시대로의 교체 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먼저 코로나19도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사실 2020년은 일사단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라는 한 가지 사건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 같지만 코로나 자체도 저는 전체적 국제 질서의 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국제 질서가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1990년대 초에 소련이 이렇게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가 좀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도 활성화되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무역도 커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끼리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움직임이 2000년 들어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계화의 균열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 시작이 보통 이제 2000년에 9.11이 일어나서 미국이 가장 강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리더십이었는데 안방에서 사실상 큰 충격을 입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냥 협력보다는 우리도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계속 군비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깊어졌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 예. 이것 역시 그런 질서가 좀 더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결정적으로 유럽에서는 브렉시트가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에는 공공재를 위해서 또는 통합을 위해서 했던 이런 강국들이 이제는 못하겠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자국 우선주의.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미국의 이익이 세계의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를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이것은 미국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세계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리더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19년이 왔습니다. 2019년이 바로 코로나 코비드 19이 2019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것은 세계화라는 고속도를 타고 감염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봉쇄하고 닫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거센 흐름이 균열을 겪다가 결국은 더 지역 내지는 자국 우선주의식으로 지금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 두 가지 움직임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올해가 그거를 시험하는 아주 그런 시험대죠. 사람들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복구지만 국제 질서가 복구될 것이냐, 협력적 질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냐, 각국이 각자 도생으로 가느냐 일종의 갈림길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된 것이 세계화의 영향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특히 또 국제정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으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세계적 교류의 이 확대 이거는 이미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뭐 통계적으로 6명만 지나가면 세상에 누구도 연결된다. 이게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건 경제적으로 너무 상호의존돼 있고. 근데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소련과는 달리 굉장히 상호의존돼 있는데 싸우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재한다고 봅니다. 초연결과 각자 도생이 혼재하면서 오히려 또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특히나 미중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뭐 가혹한 무역 보복 같은 것들을 트럼프가 먼저 하면 또 중국도 맞보복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던 트럼프보다는 약간의 휴식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공백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누가 이긴다를 떠나서 이 힘의 판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이게 구조적이고요. 두 번째는 각국의 여론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여론이 계속 나빠지는데요. 선거 직전에 2020년 선거 직전에 73%가 반중 정서를 가진다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로는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는 인식 이게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가 합치다 보니 미중 갈등은 좀 휴식기를 가지겠지만 계속 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로 무역 쪽에서 갑니까? 아니면 뭐 군사적 분쟁으로까지 갑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리더십에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때는 이제 무역으로 주로 갔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국제적인 룰을 지키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반칙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1대1로 압력을 주기보다는 관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국제기구에서 반중 전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 바로 문제가 뭐냐 기술 패권입니다. 5G나 4차 산업에서 누가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패권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는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면 이번에는 5G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기술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마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룰을 지켜라는 거에 첫 번째는 아마 또 지적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도 강하게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수집에서 중국은 체제 특성상 인권 부분을 경시하고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권 보호, 그다음 기술 패권, 그렇습니다. 싸울 요소는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중 갈등이 양태를 달리하지만 지속될 거다라고 하면 사실 또 굉장히 괴로운 게 저희거든요. 우리는 가장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보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질서 속에 우리가 또 불리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정학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 구조인 거고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국가인데 종합국력의 10위권의 국가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 일은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위협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으니까 힘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 패권이 이런 영역적으로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바로 여기서 경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동북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북아에 우리가 놓여 있고 어쩌다 보니 우리가 냉전은 지났는데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 과거에는 북중 소련이었는 한미일이 지금 중국과 소련만 자리 바꾸면 한 상황으로 뭔가 이렇게 진영이 약해졌지만 나눠져 있다는 걸 극복 못한 것이 다음 세대의 미중의 대결에 진영 대결이 될 수 있는 아직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잠재력 때문에 우리가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관계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가장 우리의 그 큰 고객이고 파트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게 한번 우리가 딱 겪었던 것이 사드죠. 바로 사드 문제거든요. 그럼 앞으로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확실한 도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희망적 사고로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 한 60개 국가가요. 60개가 넘는 국가가 미국과 군사적으로는 동맹 또는 준군사 동맹에 하고 있는 국가의 숫자가 60개가 좀 넘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런데 110개 국가가 넘는 국가들이 중국을 무역 1위 국가로 갖고 있습니다. 또 역시 우리랑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은 미중 사이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미중이 사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탓을 하다가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G0다. G2가 아니라 G0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있는 국가들의 중견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다음 열에 있는 중강국 또는 중견국들의 역할이 커지다. 그게 우리가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미러 사이에서 곤란하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도 사실 미중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입니다. 네. 독일, 프랑스, 영국과 우리가 네. 함께 힘을 합해서 네. 미중의 으르렁거리는 싸움을 뭐 중재를 한다든지 또는 완충한다든지. 그럴 저는 바꿀 필요- 수는 없을 거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완충하고 또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충돌하는 동안에 국제협력에서 도왔던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백신도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그들 국가. 네. 잘 코백스라는 걸 통해서 국제협력을 하고 있듯이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 세계적인 책임을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이 이미 좀 시작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적어도 미중 대결은 갈등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주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해요. 네, 네. 그거를 오히려 기정사실화 하고 이런 국가들이 미중 대결 구도보다는 다자 질서를 회복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다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의 핵심은 평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화? 네네. 전쟁이나 분쟁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외교의 힘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센 나라들은 왜 그렇게 싸워요? 늘 영원한 숙제인데요. 늘 모든 국가는 안보의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안보의 불안한 걸 가장 최소화시켜주는 것은 가장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방법을 통해서도 안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외교나 타협을 통해서도 안전할 평화를 수 통해서도 있죠. 안전할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강한 국가는 손쉽게 자기가 자기 제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할 건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분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꾸 꼭 마치 전쟁할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중이 자기들은 전쟁을 하면 그건 공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전가를 하게 됩니다. 대리전으로. 대리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뭐 남중국해라든지 사드보다도 한반도라든지 동중국해라든지 네. 또는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는 같은 데서 자꾸 상대방을 찔러보는 겁니다. 그렇죠. 툭 치고 상대방을 이래 반응을 보고 또는 경고하는 쪽에서 그렇게 또 압박을 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다행이지만 네. 이래 서로 밀당이 상당 기간 계속 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피곤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밀당 속에 주변국만 괴롭힌다. 그리고 좀 아까 원장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 G2가 아니라 G0다 이런 말씀 네네. 쓰시는데 특히나 미국이 이 코로나의 최대 환자, 최대 사망자, 이게 과연 선진국 맞나? 우리 지난해 1년 내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미국의 민낯이, 미국 내부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미국을 민주주의나 경제의 모델로 삼아왔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던 모델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는 것들인데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겪으면서 미국의 약화, 능력의 약화, 신뢰도 약화는 저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조금 더 바라다 보면 결국 국가의 공익적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90년대 세계화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국가의 후퇴라는 거였습니다. 네. 또는 더 과장하는 사람 국가의 소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통합을 가장 세웠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는 과거에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또는 시장에 간섭해서 뭔가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았던 게 서구의 국가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국가를 쫓아내버리고 시장이 너무 강해진 거죠. 근데 그러다 계속 오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커지고 이렇게 국가 힘을, 공익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방역이라든지 의료. 보건 의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냈는데 이것을 약점을 딱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 바로 코로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힘을 그대로 강화하고 갖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가 적어도 방역에서는 낫다라는 잘하더라. 얘기가 오게 돼 보니까 그렇죠. 서구 국가들이 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가만히 뭔가 자기들이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봐라. 우리 체제가 낫다. 이걸 내세우는 게 또 시진핑 체제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방역에서 비록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걸 유지하면서 사실 성공했던 국가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서구 국가들이 좀 특별해요. 특별합니다. 중국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공익적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에 대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찬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미국은 국가의 공익적 기능이 아주 취약해지고 시장 만능주의라고 했던 것이 코로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 특히 부끄라파의 이런 복지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능력이나 공익적 국가 능력이 그래도 좀 있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도 코로나에 속수무책 당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가 몰려왔을 때 복지국가가 한 발 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복지국가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힘을 발휘했었는데 거기도 약화돼 있다. 약화가 돼 버린 거죠. 네. 근데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독일 국가, 독일의 의료 같은 것들을 완전히 민영화하지 않고 유지했던 독일이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탈리아는 낫고. 조금 나은 네.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그 가운데 좀 중국과 어떤 유럽 사이에 그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사실상 그 동양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이고 유교적이다 보니 국가가 너무 강했던 부분에 대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식민지를 또 굳고 그리고 분단국이라다 보면 경찰과 이 군대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여러 국가가 강한 요소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민주적인 전통을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켜왔고요. 그리고 국가의 공익적인 것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돕지만 그 국가가 선을 넘을 때는 항상 국민들이 봉기해서 그 국가들을 바로잡았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부터 촛불 사실 혁명까지. 동학부터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촛불까지. 그런 것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그 위치, 위상을 조금 더 좀 세계화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리더 국가가 되고 이럴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역량과 국격이나 국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우리보다 더 강한 국가들 사이에 좀 있다는 거. 지정학적 위치. 제가 이제 2번 정도 우리 주한 호주 대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아주 2번 다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한 것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좀 충격받은 거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호주보다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기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땅은 우리가 훨씬 작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러던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약소국 이러는데 세계 10위권 국가면 맞습니다. 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화력 중심은 우리가 세계 6위입니다. 이 화력으로만 계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7개인가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세계 정세라든지 주변 정세가 호락하지는 않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이 사실상 커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